안녕하세요. 저는 RM한국은퇴연구소 장미숙 소장입니다. 50대, 60대 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 고민 중에 그 중에서 현금 관리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은퇴 전후 현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을 많이 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건보료라든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셔서 그 돈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현금은 아니지만 내가 매년 은행에 예치를 하고 15.4% 세금을 떼고 또 받아서 다시 재예치를 하는 걸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세금에 관련된 내용하고 더불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장년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은 퇴직에 가까이 오시면서 연말정산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십니다. 보통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인적공제인데, 보통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서 인적공제에서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소득은 높아지고 세금은 그만큼 많이 내야 되는데, 최대한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아직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오늘 이 부분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인들과 자영업자 분들이 참 열심히 사시죠. 근데 정작 이분들은 현업에 매진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미흡하십니다. 이분들은 국민연금으로 이제 앞으로 사시게 될 건데,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때 노후를 위한 연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노후에 대한 준비보다는 현실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부부 간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받게 되는 유족연금,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족연금을 기대어 있지 않고 개인 스스로가 각자 개인연금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도 뒷부분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죠. 종합소득세와 건보료 인상인데, 우리가 보통 이자 배당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넘지 않도록 생각을 하시면서 돈을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 은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배당 소득을 1,000만 원 넘지 말자라고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은행에 받는 이자, 그 다음 요즘에 많은 분들이 ETF 투자 많이 하시죠? 근데 국내 ETF는 사실 배당 소득만 내면 되는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15.4% 배당 소득이 나가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놓쳐서 판매를 하시면서 본인은 몰랐는데 이자 배당 소득이 기준치를 넘어가서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되거나 건보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우리는 이런 절세나 비과세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오늘 진행할 목차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 전후 4개의 필수 계좌를 활용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건보료를 피하는 현금 운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퇴 전후 필수 계좌 4개가 적혀 있죠. 자, 이 4개 계좌는 절세와 투자, 그리고 노후연금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자, 연금저축펀드, IRP, 연행연금, 이 세 가지는 연금에 관련된 계좌고요. ISA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금 계좌는 아니지만 ISA 계좌도 3년 만기에 내가 만기에 해지하면서 60일 이내에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돈을 옮겨 놓으면 역시 노후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펀드라고 적혀 있는데 연금저축은 보험회사, 증권사, 은행사에서 계좌 개설하실 수 있고요. 보험회사에서 개설하시면 연금저축 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 개설하시면 연금저축 펀드, 은행사에서 개설하시면 연금저축 신탁인데 현재 연금저축 신탁은 판매가 중지되었고요. 대부분 연금저축 보험이나 펀드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물가 상승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연금저축 펀드에서 내 돈을 운영하시기를 조금 더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IRP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이 개인 IRP에 담기도록 법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공무원, 군인, 자영업자들은 IRP가 원래 가입이 되지 않았지만 2017년 IRP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현재 내가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받는 금액에서 추가로 IRP를 개설해서 추가 연금 세액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 전에 IRP 계좌까지 개설하셔서 연금저축과 IRP에 최대 900만 원을 입금하시면 해마다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종합자산관리라 그래서 ISA. 자, 이 ISA는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밖에 만들 수가 없고 기본 3년이 의무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ISA는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 개설하느냐에 따라서 주식도 운영을 하실 수 있고 이 안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셨죠? 그러면 그 계좌는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한꺼번에 계좌를 해지하시면 네,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16.5%의 높은 세금을 떼고 가져가야 되시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연금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1년에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받아야 되는 것 또한 중요하죠. 1년에 1,500 넘게 받아가시면 분리과세 신고를 하시거나 종합소득 신고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서 내가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모든 금융상품들은 금융상품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금융상품을 운영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면서 세금에 대해서도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4가지의 필수 계좌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개인연금은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연말정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세제 적격이죠. 그 다음 연말정산에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냐? 네, 세제 비적격 연금입니다. 세제 적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이고요. 세제 비적격이라고 하면 보험회사의 연금보험과 변액연금을 의미합니다. 자, 연금저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하시고요. 세액공제는 1년에 600만 원 한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500 넘지 않도록 받는 게 중요하고요. 이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때 1년에 5.5에서 3.3%의 세금을 떼고 받아가시게 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해서 9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이지만 이 계좌는 세액공제 받지 않는 금액을 최대한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으신 금액으로 이해하시고 추가로 넣는 900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연말정산 받으신 금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 5.5에서 3.3% 세금을 떼고 받아가시는 거죠. 그 다음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않고 내가 추가로 넣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계좌에 있더라도 분리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16.5% 세금 떼지 않아요. 그리고 연금으로 받아가실 때도 지금 3.3에서 5.5%의 세금을 떼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금저축하고 IRP 합산하셔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내가 돈을 운영하실 수 있고 그중에 900만 원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금액으로 그리고 나머지 900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분리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세제 비적격 변액연금이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차이가 변액연금은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펀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공시이율의 연금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연금보험으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이 변액연금이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계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하고 아무 상관없이 운영하실 수 있죠. 비과세 기준이 되려면 월납 150만 원 이하, 5년 납 이상 납입을 하시고 10년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월납의 기준이고요. 일시납을 하실 때는 1억 이하의 금액을 거치하시고 10년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과 연금보험은 내가 운영을 하다가 한꺼번에 해약을 해도 페널티가 따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세제 적격연금하고 세제 비적격연금을 골고루 섞어서 잘 운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RP하고 연금저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절세계좌죠. 자, 연금저축은 1년에 600, 그리고 IRP는 1년에 300만 원 입금하시고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계좌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죠. 이 계좌는 세금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IRP 안에서 ETF나 펀드를 운영을 하셔서 수익을 보더라도 세금을 별도로 중간에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저축과 IRP가 연금으로 개시되면서 1년에 5.5, 3.3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과 IRP를 재직 기간에만 활용하신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 두 계좌는 퇴직하고 나서도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입금하시면서 계좌를 투자용 계좌로 활용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계좌라서 요즘에 퇴직하시고도 이 계좌를 계속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가 지나면 연금으로 출금하셔서 받으실 수 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일찍 받으시는 분들은 좀 드무시고요. 퇴직하고 나서도 이 계좌를 좀 더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개설하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운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공시율 자체가 물가 상승을 쫓아갈 수가 없죠. 그 다음 사업비는 납입 기간 중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매월 사업비가 빠집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위에서 내가 연금저축과 IRP를 운영하고 싶다고 하면 반드시 증권사나 은행에서 투자 상품으로 설정을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연금저축 세제 개편을 한 번 더 짚어드리면 같은 900만 원을 입금하시더라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16.5%를 세금에서 돌려줍니다. 즉 페이백 되는 게 1년에 16.5%라는 얘기죠. 그러면 세금에서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1년에 9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마다 16.5%의 수익을 내가 낼 수 있냐 라고 물으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는 900만 원을 입금해 두면 이자나 수익률 빼고 16.5%를 반드시 세금에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148만 5천 원이 세금에서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큰 거죠. 그리고 5,500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똑같은 900만 원을 입금을 했을 때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네, 돌려받는 세액률이 13.2%가 되니까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매년 900을 다 채워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입사한 사회초년생들은 사실 세금을 그만큼 내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은 결혼자금도 모아야 되고 주택도 마련해야 되고 또 자녀도 키워야 되다 보니 내가 매월 혹은 1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채워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채울 수 있는 만큼을 내면 그 금액에 대해서 16.5%나 13.2%를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퇴직에 가까이 오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인적 공제가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액공제를 받을 게 없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시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최대한 이 두 계좌에 900만 원을 채우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직 기간 중에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고 또 이 금액이 5년만 쌓여 있어도 4,500만 원이라는 원금이 들어가 있죠. 이자와 수익률 빼고 그 금액은 결국은 나의 은퇴 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900씩 꼬박꼬박 채워 나가시면서 나의 노후 자금도 준비하시고 그 안에서 ETF나 펀드로 투자하셔서 수익률도 가져가시되 이렇게 16.5%나 13.2%를 매년 페이백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절세 계좌를 최대한 잘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 한도로 최대 5년 1억까지 운영하실 수 있고요. 내가 원래 2천만 원을 넣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납입을 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한도 2천에서 원래 넣지 못했던 1,000만 원까지 합쳐서 이월해서 3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당 한 계좌밖에 개설할 수가 없고요. 다만 ISA 계좌도 이전하실 수 있어요. 다른 증권사, 은행 통해서 움직여 가도 된다. 그 다음에 ISA 계좌가 왜 절세 계좌냐고 하면 그 안에서 펀드나 ETF 같은 것을 운영하셨을 때 수익에 대해서 혹은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손익통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죠. 그리고 200만 원이 넘어간 것은 9.9% 세금만 내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자 배당 소득 15.4%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입니다.
그다음 일반형을 가입했을 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시고요. 서민형을 가입을 하시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3년 만기 후에 해지하시고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에 다시 입금을 하시면 추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마다 ISA에 돈을 운영을 하시고 해지하시고 다시 연금저축으로 계좌를 옮겨서 입금한 뒤에 추가 세액공제 받으시고 그 금액으로 노후연금을 계속 불려나가는 방식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이런 것들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그다음 납입한 원금 내에서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SA 계좌에 내가 돈을 넣고 3년 안에 나는 돈을 전혀 못 찾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넣는 원금 안에서는 인출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ISA를 개설하실 때 1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개설을 하시는데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계좌를 영업점에서 개설하지 않으시고 어플에서 개설을 하시잖아요. 자, 어플이나 앱에서 개설하시면 좋은 거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안에서 펀드를 가입을 하더라도 E형의 펀드, 즉 수수료가 낮은 펀드를 가입하실 수 있고요. ISA 경우에는 어플에서 개설하실 때는 중개형으로 개설이 되신다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ISA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 이상 되시는 국내 거주자들에 한해서 1인 1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중개형을 개설하셔야 돼요. 만약에 해외 주식을 투자하실 경우에는 ETF 형태로 운영하시면 되시고 국내 투자, 주식 투자는 여기 중개형에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중개형에서는 펀드, ETF, 주식 다양하게 운영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 신탁형은 모든 그 금융기관에서 본인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인형은 말 그대로 모든 의사결정을 금융회사에 맡기겠다. 대신에 조금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인형으로 개설을 하시면 되세요. 자, 납입 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2천만 원 한도에서 최대 1억까지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 한 번 더 짚어드리면요. 손익통산을 하시고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라 9.9%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자, 분리과세를 한다는 의미가 뭐죠? 네,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 그리고 퇴직금이라든가 공제에서 나오는 돈들이 많아서 내가 이 금액을 세금하고 상관없이 좀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비과세 계좌나 이런 절세 계좌에 분리과세가 되는 계좌에 운영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시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좌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 있는 연금저축 IRP가 증권사로 이전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 IRP 다 개설하실 수 있어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내가 이전해서 받고 가셔도 됩니다. 자, 이전하실 수 있는 게 2013년부터 법으로 만들어져서 실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이전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해져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전을 하고 계시는데, 자, 왜 증권사로 이전하냐? 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험사에 들어있는 연금저축 IRP의 경우에는 낮은 공시율로 운영이 되고 사업비가 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권사에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냐? 영업점 가셔서 이전하셔도 되고요. 어플에서 이전 신청을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전할 증권사에서 이전용 계좌를 개설하시고 난 뒤에
이전 신청은 별도로 하시면 되시죠. 옮겨오는 회사에서 별도로 뭔가 하실 건 없고요. 이전할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하시고 이전 신청해 놓으면 옮겨올 회사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이전하시는 거 맞나요? 라고 확인 전화 받으시고요. 그 다음 증권사에서도 전화가 오겠죠. 이전하시는 게 맞나요? 그래서 그 양쪽 확인이 다 끝나면 네,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을 하시면 되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분, 연금저축이 개시가 돼서 연금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런 계좌들은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에서 계좌 개설하면 수수료가 저렴한 펀드들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영업점에서 개설하시는 것보다는 앱에서 개설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험회사에서 연금저축 이전하실 때 차감된 사업비는 돌려주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을 개설했는지 몇 년이 안 됐어요. 한 1, 2년?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낸 돈을 그대로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에서 사업비가 차감됐거든요. 근데 차감된 사업비는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조금 보고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서 내 원금에서 이자까지 붙어있는 상황이 되면 한꺼번에 이전하셔도 사업비 빼고 네, 이자까지 붙어있는 금액이 그대로 이전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연금 이전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기존 은행이나 보험사에 있는 걸 해약을 하고 이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하고 IRP는 한꺼번에 해약을 하면 페널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전이라는 거는 해약을 하고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운영하는 그 금융기관만 변경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하고 IRP를 이전 신청하실 때 실물 이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현금으로 이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던 연금저축이었는데 증권사로 이전이 되면서 은행에 들어있는 나의 그 금융상품이 증권사에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물 이전 신청하시면 운영 상품이 없거나 다르면 실물 이전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현금 이전 신청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금 이전으로 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변액연금 보험을 보도록 할 건데요. 변액연금은 말 그대로 내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빠집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제외하고 펀드에 투자를 해서 운영 수익에 따라 노후 연금액이 달라지는 연금보험이죠. 그래서 변액, 액수가 바뀌는 연금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펀드가 운영이 되는 거지만 보험 상품이라 보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저 보증이 되는, 즉 보증형 변액연금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7%, 6% 보증이 되는 변액연금 상품들도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변액연금은 우리가 보통 펀드에 투자하는 거랑 다르게 이 상품은 장기 투자에 적합한 금융상품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단기에 해지를 하면 사업비가 차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금이 손실된 상태에서 해약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10년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변액은 수익률이 같은 회사에서 계좌를 똑같은 날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수익률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펀드를 어떻게 설정해 갔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펀드를 변경하시고 관리를 하는 게 조금 중요하고요. 이 변액연금은 중간에 인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내가 꺼집어내서 쓸 수도 있다. 그 다음 2대 연금 플랜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나도 연금을 받고 내 자녀도 연금을 받고, 즉 2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연금을 받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변액연금 보험으로 이런 2대 연금 플랜을 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고 자녀가 55세, 45세가 됐을 때 연금 개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약자, 수익자는 부모가 되겠죠. 그러면 그 자녀 나이 45세, 55세가 됐을 때 받는 연금은 누가 받나요? 네, 계약자, 수익자, 부모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받게 되죠. 그리고 부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 피보험자 자녀는 살아있기 때문에 부모 사망하고 상관없이 자녀가 살아있을 때 계속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받는 거, 그리고 부모가 사망하고 나서 자녀가 사망 시까지 계속 받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인 거죠. 이게 2대 연금 플랜이고요. 이런 플랜을 짜실 때 변액연금으로 플랜을 짜시기에 적합하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연금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성과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펀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변액연금은요, 나중에 연금 개시하셨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도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금저축하고 IRP는 1년에 1,500만 원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합산하거나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추가 세금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변액연금 같은 비과세 연금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더라도 아무 세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서 연금저축, IRP, ISA, 변액연금, 제가 투자에 관련된 절세 계좌와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계좌를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퇴직한 이후에도 투자 자산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은 금리가 낮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예전에 은행의 이자가 25%가 넘었을 때가 있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아껴서 은행에 돈을 갖다 주고 예치해 두면 이자가 25%씩 나왔다는 거예요. 즉, 재테크나 투자를 알지 못해도 절약해서 내 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였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본이 자본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아래에서 내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내 자산의 일부는 물가 상승 위에 있는 투자를 하시는 자산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돈을 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이 좀 있으면 돈을 쉽게 모읍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10% 수익을 본 거죠. 그러면 나는 10만 원을 번 거예요. 자, 그런데 1억을 넣고 10%의 수익을 받습니다. 그럼 나는 1,000만 원을 번 거예요. 그래서 원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돈을 불리기가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 돈이 없더라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작은 소액을 20년, 30년 꾸준히 모으면 언젠가 그 돈은 큰 덩어리 돈이 되죠. 그래서 시간에 비례합니다. 수익률 당연히 높으면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 있죠. 자, 그런데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그 이면에 반드시 위험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원금이 반토막 나도 괜찮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괜찮은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중장년에 계신 연령대의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퇴직금이 생기고 혹은 뭐 명퇴금이 생기고 목적 자금이 만들어져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원금을 좀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60이라는 나이 혹은 뭐 65세라는 나이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수익률에 눈을 돌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을 좀 더 빨리 높은 수익에서 불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돈이 있고 수익률에 기대해서 가는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을 안고 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중장년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1억을 가지고 주식을 하고 싶어요. 주식 투자를 하겠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지금 내가 1억을 넣는 이 시점이 전체 시장 흐름에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지 떨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판단이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저 회사에 내가 이 시점에서 1억을 넣어도 괜찮은 게 맞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또한 어렵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도 내가 1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1억을 가지고 혹은 5천만 원을 가지고 일시납 펀드를 할 거예요. 뭘 봐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일시납 펀드에 5천만 원 1억을 넣는데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앞으로 시장이 어떤가?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렵잖아요.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들도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펀드에 목돈을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요. 그 또한 분할 매수하셔서 넣으시길 권해드려요. 자, 그러면 나는 한 달에 30만 원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하겠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좌 개설하세요. 대신에 반드시 자동이체 걸어 두셔서 3년에서 5년 바라보고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가 매월 30만 원을 자동이체로 따박따박 펀드나 ETF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평균 매입 단가, 코스트 에브리지 효과를 가지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그 효과를 내가 자동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매수하는 시점이 저점인지 고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나는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월 50만 원, 30만 원 따박따박 자동이체로 저축하듯이 하시는 거죠. 가장 그 초보자들이 투자하시면서 손해 보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투자 상품에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어두운 소리 나오고 주변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뭔가 어둡게 장이 나빠질 때 걱정되고 불안해서 덜커덕 자동이체를 해지하거나 아니면 환매를 하죠. 이런 경우는 100% 손실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펀드나 ETF를 시작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월납으로 고정적으로 매월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시고 3년에서 5년 이상 정도 꾸준히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자산을 반드시 보유하시되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전반적인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금이나 달러에 투자하고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종목도 분산해서 몇 개 정도 분할해서 가져가시는 거 중요하시고요. ETF도 마찬가지 국내 ETF가 있고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상장된 ETF가 있죠. 각각 세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의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도 좀 분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펀드도 마찬가지죠.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 각자의 그 투자 성향에 맞게끔 상품 설정을 하시고 좀 다양하게 분산하셔서 종목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그만큼 위험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을 하면 거의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고 건보료 걱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았죠. 그런데 2022년 건보료 기준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과표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한테 피부양자 등재가 될 수 있고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공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1년에 받으시는 연금이 2천 당연히 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과표가 5억 4천이 넘는다. 9억 이하까지는 전체 내가 종합소득 자체가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재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조건 또한 쉽지 않죠. 그래서 피부양자 등재가 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럼 나는 어떻게 건보료를 줄일 수 있냐? 자, 두 번째 방향을 보시면요. 부동산 대신 금융자산을 높여주세요. 건보료 계산을 할 때 부동산이 다 점수화돼서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자동차는 합산되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있을 때는 그만큼 건보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으로 비중을 높이는 방법 있습니다. 물론 금융자산도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 넘어가면 건보료가 올라간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건보료가 적용받지 않는 금융상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는 건데, 자,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자동으로 혜택 보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퇴직하고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셔야 되는데 항상 신청하실 때는 내가 이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지역 가입으로 내가 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하시길 바라고요. 임의계속 가입 제도에 그 신청을 하시면 현재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만큼을 3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재취업을 하거나 직원 고용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은요, 지역사회에 혹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비영리 법인들이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에요. 이런 회사에 재취업을 하시는 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은 급여는 아니지만 소액의 급여를 받고 몇 시간 정도 업무를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면 이 또한 건보료를 줄일 수 있죠. 제가 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말씀드렸냐 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은 비영리 기업이라 법인이 그렇게 돈이 많은 구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서를 내거나 아니면 행정 업무가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많은 이사장들이 혹은 대표가 그런 업무를 직접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정식으로 직원을 고용하기는 어렵지만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요청하고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시면서 4대 보험 내주시고 이렇게 도움을 서로 받으실 수 있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5번째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내가 소득이 줄었다. 자, 건보료가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이 줄었다면 즉시 연락하셔서 보험료 인하를 신청하시는 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거죠.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지역 가입으로 가시면서 어떤 분들은 현재 직장에서 내는 비용의 2배 이상 건보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한번 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펀드 IRP, ISA 통해서 다양하게 투자하시고요. 반드시 투자를 하실 때는 분할 매수, 월 적립식 투자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두울 때 겁나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기다려 주시고요. 자동이체 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안에 반드시 써야 될 돈은 투자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금 흐름을 준비하시는 게 중장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옆에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반적인 은퇴 전후에 현금을 세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